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는 앞으로 1에서 2년 내에 모든 기타 부품을 중국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급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불안정하고 심화되는 주변 정세까지 감안하면 머스크는 혹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만약 오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중국 철수를 선언한다면 내일 당장 몇몇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은 가격을 2배로 올릴 겁니다. 기름값도 비슷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도 덩달아 오르며 국제 시세 때문이라고 말하고,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또 내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국제랑 다르다고 하죠. 미중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관세 변동이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전기차 거대 기업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공급 업체들에게 대체 공급처를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목표는 앞으로 1, 2년 안에 전면적인 탈중국 부품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기업 전략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상징하는 변화의 축소판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이제는 제너럴 모터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GM은 2027년까지 모든 상하위 공급업체들에게 중국산 원자재 및 부품 구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그 일정도 원래보다 1년 앞당겨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탈중국화 흐름, 그 이면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테슬라는 공급업체들에게 1에서 2년 안에 모든 중국산 부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는 이보다 더 강경하게 2027년 말까지 중국산 부품 전면 제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주요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재편 현상입니다. 애플은 이미 주요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 중이며, 나이키는 전체 신발 생산량의 50% 이상을 중국 외 국가로 옮겼고, 스타벅스는 중국 내 지분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의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은 이후 테슬라는 부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중국 공급업체들이 멕시코 등지에 공장을 짓도록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진짜로 가속화시킨 결정적 계기는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입니다. 테슬라는 향후 중국산 부품에 막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차량 가격도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차량이 팔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부품뿐만 아니라 배터리 공급망에도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캐틀이 주력 배터리 공급업체였지만, 테슬라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는 이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고, 네바다주에 자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2026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괜히 테슬라 나가라,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 나가라 하지 마세요. 국산 브랜드 응원하는 건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 기업들이 정말로 중국에서 철수하면 국산 자동차조차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애플이 없으면 한참 멀리 앞서가고 있다는 국산 핸드폰도 살 수 없을 겁니다. 펩시가 없으면 멀리 앞서가고 있다는 국내 음료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외국 석유 기업이 중국에 들어온다면 리터당 기름값이 3에서 4위안 정도 될 겁니다. 폭스바겐, 토요타, 아우디가 없으면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합자 기업을 억누르지 마세요. 중국 시장도 균형이 필요하고 경쟁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산차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은 결국 다시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할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급감하고 시장 점유율은 축소되었으며,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급격한 부상으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빠지기 쉬운 이른바 양도살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양도살이란 사기 수법의 하나로 키우고 유인하고 죽인다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사기 착취 방식을 말합니다. 2019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상해 공장에서 열린 초대형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그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며 파격적으로 환대했고, 당시 관영 매체들은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산업을 점화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외자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6년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점차 더 저렴하고 기능이 다양한 중국 브랜드로 이동했고, 바디아와 샤오미 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초 기준 바디아는 2달간 48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75% 이상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테슬라는 6만 대 수준에 그치며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4%로 내려앉은 반면, 바디아는 29%까지 치솟았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몰락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양도살 전략이 다시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양도살을 말하자면 처음에는 거대한 시장과 각종 혜택으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이후 기술 이전, 합작 구조, 산업 스파이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흡수한 뒤 마지막에는 현지 기업이 외국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방식입니다. 한때 상해 초대형 공장은 테슬라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할 정도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테슬라의 기술과 운영 체제를 빠르게 흡수했고, 결국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수많은 외국 기업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핵심 외국 소비자의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부분 철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중국 중산층의 소비력이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외자 브랜드들이 생존을 위한 방향 전환과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10월 4일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지분 60%를 보유 자본에 매각했습니다. 11월 10일 버거킹의 모 회사 RB는 중국 내 사업 지분 83%를 CPE 원봉 자본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커스타 커피와 피츠 커피 역시 중국 내 사업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블로그는 최근 변화가 외식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스포츠용품의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 디카트론 역시 중국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해 중국 지역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아키아의 쇼핑센터 사업 또한 매각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해외 브랜드들 일부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고 떠났고, 일부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한두 외국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외국 기업이 연이어 중국을 떠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중국 소비 시장의 급속한 위축이라는 더 큰 신호가 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현재 중국 중산층이 겪는 가장 큰 압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업의 감원과 임금 삭감, 둘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는데, 원래는 다음 주쯤 발표될 줄 알았던 조치가 오늘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사에게 불려가 이야기를 들었고, 다행히 저는 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전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월급은 기존 3만 위안에서 2만 위안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도 6대 보험과 주택적립금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팀에서는 반드시 3명은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해고 대상자는 N+1 방식의 퇴직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산해보면 실질적인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블로그의 신부는 북경에서 생활하는 북경 떠돌이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집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누가 낯선 도시에서 이렇게 떠돌며 살고 싶겠습니까? 특히 외지에서 묵묵히 일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원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고 주택담보대출까지 짊어진 이들에게 그 압박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요즘 북경 지하철에서는 짐가방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아직 부모나 가족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해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들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합니다. 올해 북경에서 일하며 산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막힌 길은 없으며,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 해고당했어요. 오늘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여가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결국 해고까지 당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퇴직 절차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계속 저를 위로하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업계에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런데 31살에 이렇게 갑자기 실직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일은 결국 경기 침체 탓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 전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접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해고된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중 한 동료는 작년에 고향에서 막 집을 샀는데 지금 매달 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서 부담이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는 이번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한때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신에게 맞는 일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하나 노력하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31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불안감이 더 크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시간을 이용해 푹 쉬고 여행도 다녀오라고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그녀도 인생이 항상 순탄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인원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와 면담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현재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좋지 않고 우리 팀의 전반적인 효율도 낮다는 이유로 재무부서에서 인건비 절감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도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감원이 불가피해졌다고 하더군요. 현재로서는 한 명이 대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팀원 모두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자청하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2년간 경기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감원 소식도 낯설지 않고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작년 6월에도 회사에서 한 차례 감원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직원들이 N+1 기준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 대부분은 졸업한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들로 어떤 사람은 반달치 월급만, 어떤 사람은 한 달치 급여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감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누구든 결국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해고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람에게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여전히 실적을 위해 악착같이 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회사의 상황이 진짜로 나아지거나 다음번 해고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항에 있는 한 유명 상장 MCN 회사가 지난 반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며 직원 수가 원래 3,000명에서 현재 1,5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해고된 셈이죠. 그리고 지금은 급여 구조도 바꾸고 있어요. 사실상 임금 삭감인데 원래의 기본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걸 실적급으로 돌려서 점수제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N+1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N+1이 없는 경우 4에서 5년간 열심히 일해온 오래된 직원들 입장에서는 꽤 손해죠. 블로그는 해고된 직원이 노동중재 절차를 선택한다면 그 길은 매우 번거롭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노동감독기관은 대개 노동자 편이 아니라 회사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세금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둘째, 중재를 진행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긴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재판이 열리기까지 2,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복잡한 건 회사 측이 맞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과정이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게 되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업 쓰나미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탈중국 흐름은 앞으로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의 매우 뚜렷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역시 탈중국화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유니클로 매장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니클로 의류의 라벨을 보면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라오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등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져서라는 이유만으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일본이 미국과 유럽과 함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는 이른바 탈중국화란 결국 중국인들이
단지 장소만 바꿔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요 몇 년 사이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 국내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콘, 입신 같은 대표적인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까지도 베트남 북寧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역시 대부분 중국산이고 공장을 설립한 주체도 중국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전체가 중국에서 통째로 옮겨간 셈입니다. 결국 사람과 자원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현상이야말로 탈중국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탈중국화 현상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 생산 비용, 시장 전략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힌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 문제는 가장 먼저 작용한 핵심 원인입니다. 테슬라는 고율의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고 그에 따라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우회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책 불확실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테슬라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정책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는 테슬라가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동차 부품 공급지로서 완비된 산업 체계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보았을 때 이번 변화는 공급망 재편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전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